강대국의 실패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부재였다. 미국 교수의 이 한마디에 하버드 정치경제학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 600조 원, 폴란드 18조 원, 페루 2조 원. 전 세계가 실패한 프로젝트를 오직 그 나라만이 단 한 번의 지원도 없이 완성시킨 겁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세상을 지탱한다고? 웃기지 않습니까? 뒷자리에 중국 유학생이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이제 유럽의 원전부터 방산까지 그 나라의 기술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되었고, 미국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조차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부칭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세계 주요 산업 지도 자체가 지금 그 나라를 중심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제 세상은 묻습니다. 도대체 그 나라는 무엇을 팔아서 강대국의 심장을 잡은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질량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나라는 해냈다며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들의 조선소 없이 항모를 못 고치고, 중국 또한 인정하기 싫지만 그들의 메모리 없이 AI를 못 돌리며, 페루는 그 나라의 시스템으로 국가를 리셋하고 있다고요. 태블릿을 열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친구 데이먼이 방산업계에서 일한다면서 페루 소식을 전했을 때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랑 브리엘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숫자를 적었어요. 2조 원, 페루가 한국에 지불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페루요. 남미에 있는 그 평화로운 나라가 한국 무기를 2조 원어치나 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데이먼이라는 분은 20년째 방산업계에서 일하는 전문가인데 작년 가을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페루가 한국제 흑표 전차를 54대 구매했으며 총액이 140억 달러라는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교수님도 처음엔 웃으며 넘겼대요. 페루가 한국 무기를 그것도 그렇게 많이 샀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데이터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페루라는 나라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마추픽추예요. 거대한 돌로 지어진 고대 유적인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라마라는 동물이에요. 낙타처럼 생긴 이 동물은 짐을 옮기는 용도로 현지인들이 기르는 가축인데 성격이 아주 착하며 고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평화롭고 조용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페루가 지금 구매한 무기의 규모를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한국제 흑표 전차가 54대에 백호 장갑차가 141대입니다. 흑표 전차라는 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 중 하나인데 포탄을 맞아도 끄떡없을 정도로 단단하며 적의 전차를 멀리서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무기라고 해요. 백호 장갑차는 병사들을 실어 나르는 일종의 전투용 버스인데 교수님이 사진을 띄웠을 때 정말 신기하더군요. 차들도 저마다 얼굴이 있잖아요. 웃고 있는 차도 있고 화난 것 같은 차도 있는데 이 백호라는 장갑차는 작지만 어딘가 굉장히 단단하며 엄청 싸움 잘할 것 같은 매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갑차는 승무원 포함 12명을 안전하게 전투지역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무기인데 장갑이 엄청 두꺼워서 기관총 같은 걸로는 페인트에 스크래치도 나지 않을 정도며 심지어 배처럼 물에서도 뜨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야 할 때도 다리를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페루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한다는 게 처음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페루 주변 동네를 보면 칠레라는 나라가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마트에 블루베리랑 바나나를 엄청 저렴하게 수출하는 평화로운 나라거든요. 물론 칠레와 페루가 서로 신경전을 하긴 하지만
중동처럼 실제로 전쟁이 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엄청난 쇼핑을 했느냐는 겁니다. 교수님이 페루군의 현실을 보여줬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페루군이 사용하는 총만 봐도 체계라는 게 아예 없더군요. 체계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군대에서 쓰는 총이 전부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보통 한 나라 군대는 같은 종류의 총을 쓰잖아요. 그래야 총알도 공유할 수 있고 수리 부품도 통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페루군은 달랐습니다. 구소련에서 만든 자동 소총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서 개량한 소총도 섞여 있고 이스라엘제 소총의 전설적인 우지기관 단총까지 갖추고 있더군요. 거기다 미국제 소총도 두세 종류가 있으며 벨기에제 소총에 싱가포르제 소총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냉장고가 삼성 거 하나, LG 거 하나, 중국산 하나, 일본산 하나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각각 부품도 다르고 수리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뭐 유엔군 같은 대책 없는 체계예요. 문제는 이런 무질서한 체계가 소총만이 아니라 전차와 장갑차 등 페루군 전반에 걸쳐 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무기들이 다 너무 오래됐다는 겁니다. 전차만 봐도 제일 많은 게 구소련제 구형 전차인데 거의 300대 가까이 있습니다. 이 전차가 얼마나 오래된 물건이냐면 이제 박물관에서도 너무 낡았다고 받아주지 않을 정도의 골동품이에요. 장갑차 또한 대부분 구소련제 낡은 장갑차인데 웬만한 무기 전문가들도 언제 만든 물건인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오래된 것들이 페루군의 주력으로 지금껏 버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부분은 페루가 돈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 페루는 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부패가 없는 나라로 유명하며 땅속에 귀한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지난 20-30년간 굉장히 착실하게 돈을 모아온 부유한 국가입니다. 물론 중간에 일본계 페루인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가 엄청나게 고생했던 시기가 있긴 했지만 그 시기만 빼면 나라 살림이 매우 튼튼한 편이에요. 교수님이 설명한 바로는 페루가 지금 자국의 무기들을 전부 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가장 급한 육군 무기 중에서 장갑차를 한국산으로 교체했는데 돈이 워낙 많다 보니 내친 김에 세계 최고 전차까지 무려 54대나 구입한 겁니다. 이제 이걸 시작으로. 그런데 몇몇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페루가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무기를 구입할 필요는 없었다고 합니다. 페루 입장에서는 앞으로 무기를 다 바꿔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나라 전반의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받아들여서 페루를 지금보다 훨씬 더 탄탄하며 부유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말하길 페루가 볼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자 무기뿐만 아니라 경제와 디지털 기술, 그리고 차세대 첨단 산업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한 곳뿐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며 페루는 이런 다방면적인 협력을 위해 이번 흑표와 100호 대량 구매를 시작으로 한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떴어요. 페루가 선택할 수 있었던 옵션은 3가지였습니다. 미국 무기는 성능이 최고지만 주문하면 최소 5년은 기다려야 하며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조건도 많습니다. 유럽 무기는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인건비가 높아서 만드는 속도가 느립니다. 중국은 물량은 많지만 품질 관리와 기술을 넘겨주는 부분에서 페루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속한 것을 끝까지 완성하며 납기를 정확히 맞추고 품질을 보장합니다. 교수님이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 중동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4기를 동시에 건설했는데 계약 금액이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이었으며 공사 기간은 8년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산도 안 넘기고 기한도 정확히 맞춰서 완공이었고 지금 그 나라 전력 수요의 4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블릿에 메모를 했어요. 한국은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판다.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페루는 무기만 산 게 아니었어요. 나라 전체의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있었으며 그 설계자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페루만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전 세계가 같은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답을 찾으려면 가장 강한 나라부터 봐야 한다며 교수님이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손을 든 학생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가 더 좋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당연한 질문이었죠.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며 유럽은 오래된 기술 강국이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좋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성능만 좋으면 되느냐는 겁니다. 페루가 원한 건 성능만이 아니라 완성이었다고 했어요. 화면에 3개의 선택지가 떴습니다. 미국 무기는 성능이 세계 최고예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더군요. 주문하면 최소 5년은 기다려야 하며 정치적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편이 되어야 하고 미국이 원하는 정책을 따라야 하며 때로는 다른 나라와 거래하는 것까지 제한받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 무기도 성능이 좋습니다.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오랜 전통을 가진 무기 제조국이에요. 하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격이 미국보다 더 비싸며 만드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인건비가 워낙 높아서 같은 무기를 만들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교수님이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 프랑스가 핀란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 적이 있대요. 계획보다 12년이나 늦어졌으며 비용은 3배 이상 초과했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말하길 한국은 달랐다고 합니다. 성능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더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킨다는 점이라고 했어요. 약속한 날짜에 정말로 완성시키며 예산도 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느냐며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세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약속대로 끝내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가 화면에 떴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였어요. 한국이 원전 4기를 동시에 건설한 프로젝트인데 계약 금액이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이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8년으로 정해졌고요. 보통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예산도 초과하고 기간도 늦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예산 안에서 기한 안에 정확히 완공했으며 지금 그 원전이 아랍에미리트 전체 전력의 4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말하길 이게 단순히 공사를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약속을 지켰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25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비용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불안해지며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딱 맞춰서 완성시켜버렸다는 겁니다.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고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세대였죠. 그런데 그게 지금 국가 전체의 신뢰로 이어진 거였어요. 두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방산 수출이었어요. 폴란드는 유럽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바로 옆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폴란드는 엄청나게 불안해졌대요. 언제 자기들도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급하게 군대를 강화하기로 결정했고요. 폴란드가 한국에 주문한 무기 목록을 보니 정말 엄청났습니다. 흑표 전차 180대의 자주포라는 스스로 움직이는 대포가 212문이었으며 전투기까지 48대를 주문했다는 겁니다. 총액이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납품 시기였습니다.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비교를 해줬는데 만약 폴란드가 미국에 같은 걸 주문했다면 어땠을까요? 최소 5년은 기다려야 하며 어쩌면 10년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에 주문했다면 가격이 2배는 더 비쌌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2026년부터 바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지금 당장 위험한데 5년 뒤에 무기가 온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로 엄청나게 부자가 된 나라인데 문제가 하나 있대요. 석유는 언젠가 끝난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로 바뀌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 석유를 사는 나라가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는 석유 말고 다른 걸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우디가 시작한 프로젝트 이름이 네옴이라는 건데 미래형 신도시를 만드는 계획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핵심 구간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와 현대건설이라는 회사 그리고 SK건설이라는 회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대요. 왜 한국 기업들을 선택했느냐고 물으니 답은 간단했습니다. 실제로 완성시킬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설명하길 사우디는 돈은 엄청나게 많지만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거대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경험이며 신뢰였다는 겁니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수없이 많은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왔고요. 중동 여러 나라에서 발전소를 지었으며 도로를 만들었고 항만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중간에 포기한 적이 없었대요. 화면에 그래프가 하나 떴습니다. 세계 주요 건설 프로젝트의 완공률이었어요. 미국은 예정 기간보다 평균 30% 늦어지며 유럽은 40% 늦어진다는 겁니다. 중국은 빠르긴 한데 품질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한국은 평균 5% 이내로 기한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약속한 날짜에 거의 정확하게 완성시킨다는 뜻이에요.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기술이 더 좋아서일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기술은 충분히 좋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교수님이 말하길 한국은 약속을 문화로 만든 나라라고 했어요.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악수 한 번으로 거래를 했고 말 한마디면 계약서보다 강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국가 전체의 신뢰가 된 거였어요. 페루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무기의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판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게 뭔지 아느냐며 물었어요.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수십 년간 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며 그 신뢰를 쌓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페루만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전 세계가 같은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도 체코도 호주도 사우디도 아랍에미리트도 모두 한국을 선택했다고요. 왜냐고요? 신뢰할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전 세계가 갑자기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됐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가장 강한 나라부터 봐야 한다며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펜을 다시 쥐었어요.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아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미국이 왜 한국을 놓지 못하느냐고 학생이 물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인데 작은 나라 하나쯤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었어요.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미국은 강하지만 만드는 손은 한국에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인데 뭘 못 만든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화면에 첫 번째 그래프가 떴습니다. 조선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조선업이라는 건 배를 만드는 산업을 말합니다. 교수님이 설명하길 미국은 20세기의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이었다고 해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한 달에 배를 수십 척씩 만들어냈으며 전 세계 바다를 미국 배가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조선소 3곳이 1년에 만드는 배의 양이 미국 전체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겁니다. 3곳이요? 미국 전체보다요. 믿기지 않았지만 교수님이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줬어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이라는 한국 회사 3곳의 연간 생산 능력이 미국 전체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이야기였어요. 항공모함이라는 건 비행기를 실을 수 있는 거대한 군함인데 한 척당 크기가 축구장 4개를 합친 것보다 크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항공모함을 10척 넘게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미국 조선소가 사실상 무너져서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말하길 신규 건조는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유지보수조차 병목 현상이 생긴다고 했어요. 병목 현상이라는 건 길이 막혀서 차가 못 가는 것처럼 일이 밀려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숙련된 인력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배 만드는 기술자들이 다 늙어서 은퇴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배 만드는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조선소는 빠르며 품질도 보장하고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말하길 미국은 바다를 지배하지만 배를 만드는 소는 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의 힘이 한국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영역은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더군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전자부품인데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게 유행인데 인공지능 컴퓨터를 돌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해야 하며 그러려면 특수한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해요. 교수님이 화면에 띄운 건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컴퓨터의 기억장치예요. 사람으로 치면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기억장치가 좋아야 컴퓨터가 빠르게 작동하며 특히 인공지능 같은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삼성이라는 회사와 SK 하이닉스라는 회사 두 곳이 전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초고성능 메모리 칩이라는 건데 인공지능 컴퓨터에 꼭 필요한 최첨단 부품입니다. 이건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혼자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하길 미국은 첨단 메모리 생산 능력이 사실상 무너졌다고 합니다. 기술은 있는데 실제로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은 어떻냐고요? 중국은 기술과 장비가 봉쇄당해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남은 선택지는 한국뿐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그리고 미사일과 위성과 무인기 전부 이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려면 인공지능 기술이 필수인데 그 인공지능을 돌리는 핵심 부품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말하길 미국은 공장을 한국 기업에 부탁하며 보조금을 주고 규칙을 바꿔가며 모셔온다고 했어요. 이건 투자 유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방산이었습니다. 방산이라는 건 무기를 만드는 산업을 말해요. 미국 무기가 세계 최고인 건 맞지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생산 속도가 너무 느리며 납기가 폭증하고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 무기를 주문하면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 무기는 2, 3년 안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를 다시 예로 들었어요. 폴란드가 한국 전차와 자주포와 전투기를 주문했는데 납기가 2026년부터라고 했죠. 만약 미국 무기로 같은 걸 주문했다면 최소 5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위험한데 5년 뒤에 무기가 온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와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완 구조라고 해요. 미국 무기의 공백 구간을 한국이 메운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무기는 위협이 아니라 보험이라고 했어요. 미국이 다 채울 수 없는 부분을 한국이 채워주니까 미국도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정학이라는 건 땅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따지는 학문이에요. 한국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반도는 중국 바로 앞에 있으며 러시아 동쪽과 연결돼 있고 일본 방어선과도 직결된다고 해요. 이 자리가 비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일본 방어선이 밀리며 미국은 태평양으로 후퇴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이라는 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말하는데 보통 한국을 지키기 위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교수님이 말하길 그것도 맞지만 더 정확한 이유는 미국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미군이 한국에서 빠지는 순간 미국의 영향력도 빠진다는 겁니다. 한국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며 미국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패권을 굴리는 구조로 본다고요.
한국이 빠지면 조선도 막히고 반도체도 막히고 방산도 막히며 지정학적으로도 큰 구멍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절대 놓을 수 없다고 했어요. 메모를 하면서 놀라웠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데 한국 없이는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한국을 압박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중국 이야기가 궁금했는데 뒷줄에서 손을 든 학생이 있었습니다. 순밍이라는 중국 유학생이었어요. 중국이 훨씬 크고 강한데 왜 작은 한국을 압박하지 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죠.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이며 경제 규모도 세계 2위인 거대한 나라니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한국쯤이야 압박하면 금방 굴복할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화면에 2017년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사드 배치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드라는 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한국이 미국제 방어 무기를 배치한 사건입니다. 중국은 이걸 엄청나게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그 레이더가 중국 쪽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설명하길 중국은 즉각 보복에 들어갔다고 해요. 한국 관광을 차단했으며 한국 문화 콘텐츠를 봉쇄했고 한국 기업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목표가 뭐였냐고요? 한국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나라로 만들려 한 거였습니다. 다시는 중국 눈치 안 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는 거예요. 순밍이 조금 자신 있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이 압박하면 작은 나라는 당연히 굴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 시기를 거치며 오히려 중국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췄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한국 기업들은 핵심 산업의 부품을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오거나 아예 자체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국 리스크라는 말이 정책 용어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에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국가 전체에 퍼졌다고 해요. 교수님이 중국 내부 연구기관의 평가를 보여줬는데 한국은 단기 충격에는 반응했으나 중장기 구조에서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밍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말하길 이 시점부터 중국의 전략이 바뀌었다고 해요. 강압에서 관리로 넘어갔으며 압박에서 계산으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한국을 흔들면 중국이 먼저 흔들린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였습니다. 한국은 중국 산업의 핵심 파트너라고 해요. 중국이 만드는 제품 중에 한국 부품이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첨단 제품일수록 한국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했어요.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한국제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며 전기차를 만들려면 한국제 배터리가 필요하고 반도체를 만들려면 한국제 장비와 소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반도체 이야기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중국 반도체의 구조적 약점이 명확하다고 해요. 장비는 서방 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설계는 일부 진전됐지만 메모리는 결정적 공백이라는 겁니다. 메모리라는 건 컴퓨터의 기억 장치인데 이게 없으면 인공지능도 군사통신도 데이터센터도 전부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영역에서 한국은 디램이라는 기억 장치와 초고성능 메모리 칩 전부를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의 딜레마가 뭐냐고요. 한국을 압박하면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며 공급망이 불안정하면 인공지능 전략이 지연되고 군사 현대화의 차질이 생기며 디지털 경제가 둔화된다는 겁니다. 한국을 흔들면 중국의 핵심 전략이 동시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순밍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돈을 쏟아부어서 자체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가혹하다고 했어요.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이 2016년에 설립됐는데 중국 정부가 수조 원을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기술 격차는 여전히 3년에서 5년 이상이라고 해요. 더 큰 문제는 뭐냐고요? 메모리는 단순히 설계만 되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율이라는 게 있는데 100개를 만들면 몇 개가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비율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90개 이상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중국은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안정성도 문제며 대량 생산 능력도 부족하다고 해요. 이 모든 걸 동시에 갖춘 곳은 한국뿐이라는 겁니다. 순밍이 펜을 놓았습니다. 표정이 점점 불편해 보였어요. 교수님이 중국의 공식 전략 문건을 보여줬는데 한국은 적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종속 대상도 아니며 단순 협력국도 아니라고 해요. 분류가 항상 애매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웃이며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국가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고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적으로 규정하면 한국이 미국 쪽으로 완전히 밀착하며 종속을 시도하면 일본과 미국이 기술 블록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불편하지만 유지라고 했어요. 이건 호의가 아니라 손익계산의 결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안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미사일 체계를 갖췄으며 고급 방공 능력을 확보했고 해군과 공군 통합 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동시에 미군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 구조의 의미가 뭐냐고요? 한국을 자극하는 순간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 긴장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략에서 한국은 공격 대상이 아니라 현상 유지 대상이라고요. 건드렸다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계산이라는 겁니다. 순밍이 태블릿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화면을 보고 싶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지정학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지도를 띄웠는데 한반도 위치가 강조돼 있었어요. 한국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반도는 중국 동북 지방 바로 앞에 있으며 러시아 극동과 연결돼 있고 일본 방어선과 직결된다고 해요. 이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중국은 미국과 일본과 더 직접적으로 충돌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중국 전략 커뮤니티의 공통인식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밀도가 높으며 단기간에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 평가가 왜 중요하냐고요? 중국은 예측 가능한 상대를 선호하는데 한국은 예측도 어렵고 통제는 불가능한 국가라는 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중국의 불안이라고 했어요. 순밍이 손을 들려다가 내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참은 것 같았어요. 교수님이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산업의 고객이며 핵심 기술 공급자이고 전략적 완충지대라고요. 한국이 빠지면 중국은 미국과 일본과 더 직접적으로 충돌해야 하며 산업 공급망도 흔들리고 전략 전체가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중국의 결론은 단순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붙잡아야 할 나라라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을 누르지 못하며 한국을 누르는 순간 중국의 전략이 먼저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밍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신 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교수님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이 계산하면서 한국을 대하는 방식을 봤는데 전쟁을 치른 러시아는 훨씬 노골적이라고 했어요. 펜을 다시 쥐었습니다. 러시아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10분 휴식 후 강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이 러시아 이야기를 꺼냈어요.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인데도 경제가 버티고 있다며 학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다고 교수님이 답했어요.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수 산업을 가동하고 있고 고용 지표도 방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전형적인 전시 경제 착시라고 했어요. 착시라는 게 뭐냐고요? 눈속임이라는 뜻입니다. 군수 생산은 소비가 아니라 소모이며 무기 생산은 자산이 아니라 소각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총과 탱크를 만드는 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태워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군수 수요가 붕괴하며 재정 압박이 폭발하고 민간 산업 공백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숨길 수 있지만 전쟁 후에는 숨길 수 없다고요. 러시아가 직면한 현실은 가혹하다고 했어요. 노동력이 부족하며 설계와 감리 능력이 취약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자원 강국입니다. 석유와 가스와 광물이 넘쳐나죠.
그런데 자원을 도시와 산업과 인프라로 바꾸는 능력은 약하다고 해요. 전쟁 이후 러시아의 최우선 과제가 뭐냐고요? 점령지 복구와 산업 거점 재건 그리고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 회복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조건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속도와 대량 동원, 그리고 관리 능력입니다.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국가는 극히 적으며 한국은 그 드문 사례 중 최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러시아 전략 커뮤니티의 인식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우 신뢰 가능한 국가이며 이념보다 계약을 중시하고 무엇보다 완공시킨다고 적혀 있었어요. 전쟁 이후 러시아가 원하는 파트너의 조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말하길 러시아는 전쟁을 치를 수는 있었지만 전쟁 이유를 혼자 만들 수는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교수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신뢰받는지 아느냐며 물었어요. 기술이 좋아서일까요? 그것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특별한 정신이 있다고 해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며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사명감이고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의지라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해요. 한국은 지정학 리스크를 안고 살아왔으며 북쪽에는 적대 국가가 있고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 역경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했으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고 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조상들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침략받았으며 전쟁을 겪었고 분단까지 당했지만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며 힘이 배가 되는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다른 나라를 위해 일할 때도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다한다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다시 예로 들었어요. 한국이 그 원전을 지을 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였기에 한국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일했으며 약속한 날짜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신뢰받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메모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그랬던 것 같았어요. 한 번 맡은 일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믿었으며 약속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라고 배우며 자랐던 분들이었죠. 그 정신이 지금 국가 전체의 신뢰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교수님이 중동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중동은 석유로 엄청나게 부자가 된 나라들인데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해요. 석유의 시간이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탈탄소를 외치며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석유는 지금은 돈이 되지만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질문은 단순해졌다고 해요. 석유가 아닌 것으로 국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의 국부 펀드 규모가 얼마인지 아느냐며 물었어요. 수천조 원이라는 겁니다. 투자 의지도 이미 확정됐고요. 그런데 결정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국 산업 기반이 없으며 대규모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주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중동의 실패 경험을 보여줬는데 설계는 화려했지만 실행에서 무너진 프로젝트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중동은 이제 누가 제안하느냐보다 누가 완성하느냐를 본다고 합니다. 중동이 설정한 기준이 화면에 떴습니다.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대규모 인력과 자본과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적 부담이 적어야 하며 기술 이전에 유연해야 하고 기한 내 완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5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해요. 미국은 어떠냐고요? 기술은 최고지만 비용이 과다하며 정치적 조건이 과중하고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유럽은 설계는 강점이지만 실행 속도가 느리며 노동 비용이 과다하고 내부 정치가 불안정하다고 했어요. 중동 입장에서 이들은 컨설턴트에 가깝다는 겁니다. 중동이 원하는 건 시공자이자 동반자라고 해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중동이 찾던 조건을 완성형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플랜트와 발전소와 신도시와 항만과 교통 인프라 전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설계부터 시공과 감리와 운영까지 연결되고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관리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동이 높게 평가하는 점이 뭐냐고요?
한국은 약속한 것을 끝낸다는 거예요. 사우디 네움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의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단순 건설이 아니라 국가 생존 실험이며 석유 이후 모델이라고 해요.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과 SK건설이 핵심 구간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중동이 한국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뭐냐고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중동의 평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빠르며 현실적이고 정치보다 결과를 보며 한국과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중동의 돈은 점점 더 한국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돈은 준비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미래를 지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중동은 더 이상 꿈을 사지 않으며 완성할 수 있는 나라를 산다고요. 그 나라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석유 이후 국가는 경험으로만 설계할 수 있으며 중동의 투자는 생존 전략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개발 국가에서 설계 국가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러시아도 중동도 결국 한국을 선택한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교수님이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일본과 유럽은 왜 한국을 필요로 할까요? 선진국도 한국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창밖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강의가 시작된 지 2시간 반쯤 지났는데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과 유럽은 왜 한국을 필요로 할까요? 선진국인데 작은 나라가 필요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은 실패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너무 성공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성공한 게 문제라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거든요.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일본과 유럽의 공통점이 뭐냐며 물었습니다. 20세기에 완성된 국가라는 겁니다. 일본은 제조업 강국이며 장인 시스템을 갖췄고 안정적 사회를 만들었다고 해요. 유럽은 복지국가 모델을 완성했으며 고급 기술을 보유했고 제도적 완성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요? 21세기 경쟁은 20세기 방식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의 현실이 화면에 떴어요. 초고령 사회이며 노동 생산성이 정체됐고 정보기술과 인공지능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 문제는 사람이 줄어도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 기업 구조를 보여줬는데 연공서열이라는 게 있더군요. 나이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며 젊은 사람은 아래에서 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해고도 거의 불가능하며 변화에 대한 제도적 저항이 크다고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기술은 있어도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의존하는 품목이 2020년에 100개였는데 2024년에 159개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불과 4년 만에 50개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반도체와 콘텐츠와 정보기술과 조선과 배터리 분야에서 일본이 이론상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한국이 먼저 장악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부의 인식이 화면에 떴어요. 우리가 못한 게 아니라 한국이 너무 빨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속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싶었거든요. 기술이 좋아도 느리면 의미가 없다는 걸 일본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럽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유럽은 지금 동시에 3가지 압박을 받는다고 해요. 첫째는 복지 유지 압박입니다. 줄일 수 없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재정 압박이며 국가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안보 압박인데 미국의 방위비 요구가 늘어나며 자체 국방 역량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충돌한다고 해요. 복지를 유지하면 빚이 늘어나며 빚을 줄이면 사회가 흔들리고 안보 비용을 늘리면 정치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개혁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유럽 사회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노동시간 증가를 시도하면 대규모 반발이 일어나며 복지 축소를 시도하면 정치가 불안해지고 이민 확대를 시도하면 사회 갈등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제도 개혁을 시도하면 시위가 일어나고 구조 조정을 시도하면 선거에서 패배하며 속도를 내려 하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유럽은 지금 움직이려 하면 흔들리는 상태라고 했어요. 교수님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이 공통적으로 막히는 지점이 있다고요.
일본은 인구 구조와 조직 문화에 막혀 있으며 유럽은 정치 구조와 사회 합의 비용에 막혀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 전환과 빠른 실행과 실패 후 도전 이 세 가지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한국은 뭐가 달랐느냐고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한국은 20세기에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21세기 룰로 바로 뛰어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바꾸는데 주저할 것도 없었으며 제도를 실험하는데 두려울 것도 없었고 실패를 감내하는 게 익숙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한국은 속도 경쟁에 최적화된 국가 구조를 갖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수님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나 시스템만이 아니라고요. 정신력과 단결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국가력을 높이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했어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어요. 일본도 애국심이 있고 유럽도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 마음을 눈에 띄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국민이 먼저 나서며 기업이 어려우면 소비자가 응원하고 기술이 필요하면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어요. 한국이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나라에 기부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할머니들이 결혼 반지를 빼서 내놓았으며 아이들이 돼지 저금통을 깨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내 것을 포기해서라도 돕는다는 정신이라고 했어요. 이런 정신이 지금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할 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라도 완성하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신뢰받는 진짜 이유라고 했어요. 첨단 제조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핵심 부품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요. 소니라는 일본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 없이 텔레비전을 만들 수 없으며 도요타라는 자동차 회사가 LG와 SK 배터리 없이 전기차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대규모 인프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유럽 국가들이 한국 기업 없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폴란드 원전은 한국 기술로 짓고 있으며 체코 원전 입찰에서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프랑스를 제쳤다는 게 놀라웠어요. 프랑스는 원전 강국인데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고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프랑스는 핀란드에 원전을 지어준 적이 있는데 계획보다 12년이나 늦어졌으며 비용은 3배 이상 초과했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을 예산 내에 기한 내에 완공했다고 해요. 체코는 완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공급망 핵심 고리도 보여줬어요. 디스플레이는 삼성과 LG가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게 없으면 일본과 유럽의 첨단 산업이 멈춘다고 합니다. 군수와 방산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영국이 한국 조선소의 함정 건조를 타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가 한국제 자주포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유럽 자체 생산으로는 러시아 위협에 대응할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완성은 축복이지만 변화를 막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고요. 일본과 유럽은 20세기를 완성했으며 한국은 21세기에 최적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어요. 일본과 유럽은 뒤처진 게 아니라 방향이 달라진 거라고 합니다. 한국은 그들이 갈 수 없는 길을 먼저 열었다는 거예요. 메모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진국도 한국을 필요로 한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교수님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한국을 가장 절실히 찾는다고 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들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 나라들이 한국을 가장 절실히 찾는다고요. 첫 번째 나라는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젊은 인구와 생산 기지를 가진 나라인데 한계가 있다고 해요. 기술 내재화가 부족하며 부가가치가 낮다는 겁니다. 위험은 뭐냐고요? 다음 중국이 아니라 다음 저임금 국가로 고착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을 선택했다고 해요. 한국은 생산 이전만 하지 않으며 관리와 품질과 공정을 함께 옮긴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을 보여줬는데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고요? 베트남 현지 인력 20만 명이 한국식 제조 시스템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LG전자 하이퐁 공장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베트남 엔지니어들이 생산 관리와 품질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함께 제조국가의 기본기를 배운다고 했어요.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만드는지를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멕시코였습니다. 미국에 인접한 거대한 시장인데 이 나라 역시 한계가 있다고 해요. 조립 위주 산업이며 기술 축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청이라고 했어요. 미국 옆이면 유리한 거 아니냐고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그게 바로 함정이라고요. 한국은 미국 시장을 이해하며 글로벌 표준에 대응할 수 있고 고부가 제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는 어떤 판단을 했냐고요. 단순히 아니라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는 겁니다. 현대차 멕시코 공장을 보여줬는데 단순 조립이 아니라 엔진과 변속기까지 현지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기아 멕시코 공장은 멕시코 엔지니어들이 설계 변경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원은 풍부한데 역시 문제가 있다고 해요. 가공 능력이 부족하며 수출 구조가 단순하다는 겁니다. 자원 가격에 국가 운명이 종속된다고 했어요. 한국은 자원을 산업으로 바꿔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요? 자원 수출국이 아니라 산업 진입이라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을 보여줬어요. 인도네시아 땅속에서 나는 니켈이라는 귀한 금속을 바로 배터리로 가공한다는 겁니다. 니켈이라는 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인데 인도네시아에 많이 묻혀 있다고 해요. 2024년 생산 규모가 연간 10기가와트라고 하는데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전기차 공장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현지 생산 전기차가 동남아 전체로 수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와 소재와 제조 이 모든 연결점에 한국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네 번째는 캐나다였습니다. 선진국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제도가 안정된 나라인데 문제가 뭐냐고요. 산업 전환 속도와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래 산업에서 주변화된다고 했어요. 기술은 있는데 속도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자원 활용과 첨단 제조와 빠른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캐나다 광물 자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리튬과 니켈과 코발트가 풍부한데 이게 전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가공은 어디서 하느냐고요. 대부분 중국이라는 겁니다. 캐나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느냐며 교수님이 물었어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을 정리했습니다. 베트남은 저부가 제조에 막혀 있으며 멕시코는 조립 단계에 고착돼 있고 인도네시아는 자원 저주에 갇혀 있으며 캐나다는 전환 속도에 막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역할이 뭐냐고요. 베트남에게는 산업 교본이며 멕시코에게는 가치 사슬 상승 경로이고 인도네시아에게는 산업화 엔진이며 캐나다에게는 실행 가속기라고 했어요. 화면에 중진국 함정이라는 말이 떴습니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뭐냐고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0,000에서 $20,000 사이에 갇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해요. 남미 여러 나라들이 여기 갇혀 있으며 동남아 일부 국가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어떠냐고요? 1995년에 $10,000를 넘었으며 2007년에 $20,000를 넘었고 2017년에 $30,000를 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일본까지 추월한 상태라고 해요. 한국은 개발국가의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겪었으며 그래서 다음 단계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메모를 하면서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성장 사다리를 실제로 올라간 나라라니 자랑스러웠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성장은 자연현상이 아니며 산업에는 순서가 있다고요. 한국은 그 순서를 통과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본이 된다고 했어요. 이 나라들에게 한국은 이제 구조의 일부라고 합니다. 베트남 제조업 수출의 30% 이상이 한국 기업과 연결돼 있으며 멕시코 자동차 산업의 20% 이상이 한국 기업 생산이고 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은 한국 기술로 시작됐으며
캐나다 광물 가공은 한국 파트너십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했어요. 이건 협력이 아니라 구조 이전이라고요. 이 나라들은 한국을 끌어안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강의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고요. 처음 그 질문으로 돌아가자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페루가 다시 화면에 떴습니다. 2조 원이라는 숫자와 함께요. 교수님이 물었어요. 이제 이해됩니까? 페루가 왜 한국 전차 54대와 장갑차 141대를 샀는지 말입니다. 페루가 산 건 무기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시스템 전체였으며 신뢰였고 미래 설계도였다는 겁니다. 페루는 신호탄이라고 합니다. 남미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폴란드와 체코와 호주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와 페루 모두 같은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명확한 성격을 보여주며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변화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요. 약속했으면 지키며 시작했으면 끝내고 맡았으면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포기하지 않느냐고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아는 민족이기 때문이라고요. 전쟁을 겪었으며 가난을 겪었고 분단까지 당했지만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안다고 해요. 결국 모두가 원하는 건 같이 성장이라는 걸 말입니다. 같이 성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지을 때 현지 사람들을 고용하며 기술을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라고 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계산하며 견제하지만 압박하지 못하고 의존하지만 통제하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페루는 그 신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500명 학생 중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질문도 없었습니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교수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힘을 과시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한 법이라고요. 한국의 진짜 힘은 핵무기도 아니고 항공모함도 아니며 바로 국민이라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신, 이것이 한국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굳이 올라가고 싶지 않아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며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꾸 견제 대상이 되고 선망이 된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아느냐며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신뢰로 올라간 나라라는 겁니다. 총으로 이긴 게 아니라 약속으로 이긴 나라라고 했어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강단을 내려왔으며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태블릿에 적힌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판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한국은 함께 성장한다. 이 문장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큰 힘이 아니라 작은 신뢰라는 걸 말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전부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조용히 일하며 묵묵히 완성시키고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가장 강한 힘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지을 때 어땠는지 말입니다. 예산 내에 기한 내에 완공했다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수만 명의 기술자가 사막 한가운데서 8년 동안 일했으며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느냐는 거예요.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에서 지시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해결했으며 어려움이 오면 서로 돕고 함께 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마음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였습니다. 한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억지로 만든 통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하나됨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따로 지시받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며 기업이 어려우면 소비자가 먼저 응원하고 기술이 필요하면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다고 해요. 이런 사회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미국을 생각해봤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나라이며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로 뭉치지 못해요. 정치는 항상 반으로 갈라져 싸우며 기업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위기가 와도 각자 도생이며 명령에도 따르지 않고 설득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나라에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할머니들이 결혼 반지를 빼서 내놓았으며 아이들이 돼지 저금통을 깨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명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힘이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질투가 났어요. 미국도 한때는 그랬을 겁니다. 독립전쟁 때나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국민이 하나로 뭉쳤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져서 공동체라는 게 사라졌어요. 나라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며 우리보다 내 가족을 우선시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걸 유지할까요? 교수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아는 민족이라고 했어요. 전쟁을 겪었으며 가난을 겪었고 분단까지 당했지만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안다고 해요.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함께해야 산다는 걸 말입니다. 세계 1위는 시간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이 좋은 걸로는 부족해요. 빨리 만들어야 하며 정확히 납품해야 하고 완벽히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한국만 가능한 이론입니다. 왜 한국만 가능하냐고요? 사회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목표를 세우면 기업이 실행하며 기업이 필요한 걸 말하면 국민이 응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걸 정부가 정책으로 만듭니다.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뭘 하려고 하면 의회가 막으며 기업이 투자하려고 하면 규제가 가로막고 국민이 원하는 걸 정치가 무시합니다. 일이 진행되려면 수없이 많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로비를 해야 하고 소송을 각오해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5년은 기본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 영향을 평가해야 하고 지역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전부 좋은 일이긴 한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한국이 1년에 끝낼 일을 유럽은 5년이 걸립니다. 이게 경쟁이 될까요? 알아도 못 따라합니다. 이게 가장 답답한 부분이에요. 미국 정치인들도 압니다. 한국처럼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유럽 관료들도 알아요. 한국식 속도가 필요하다는 걸요. 그런데 못합니다. 왜냐고요? 사회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위기가 오면 하나로 뭉치지만 미국과 유럽은 위기가 와도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한국은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일어서지만 미국과 유럽은 상처를 오래 끌고 갑니다. 한국은 목표가 생기면 전속력으로 달리지만 미국과 유럽은 회의부터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제도를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어요. 사회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정신은 배울 수 있습니다. 신뢰를 쌓는 법과 약속을 지키는 법과 함께 성장하는 법 말입니다. 힘만 믿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으며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명령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며 협력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해요. 이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길입니다. 미국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향해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로 보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크기로만 판단하면 한국은 작습니다. 하지만 신뢰로 보면 한국은 큰 나라입니다. 힘으로 보면 한국은 약해 보이지만 정신으로 보면 한국은 강한 나라예요. 신뢰의 결과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총이나 폭탄이 아니라 약속과 완성이 한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역사상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이 처음입니다. 세계가 한국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서로 신뢰하며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힘이 아니라 신뢰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 한국이 그 시작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세계가 따라올 차례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랐습니다. 작은 나라이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서구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으며 아시아는 배울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였으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으며 존경해야 할 이유가 넘쳐났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작은 나라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힘이 규모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힘으로는 잠깐 세상을 움직일 수 있지만 약속과 진심으로는 오래 세상을 붙잡을 수 있죠. 누군가는 여전히 한국을 작다고 말하지만 그 작음 속에 담긴 끈기와 책임감은 누구보다 크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거대한 손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끝까지 완성시키는 수많은 작은 손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정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은 신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